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말들은 이외에도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는 수혈받지 않는다도 있죠. 피부과 전문의로 유명한 함익병 원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건강검진 안 해요. 장에 빵꾸 날 수도 있어요. 평소에 건강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밥만 잘 먹으면 비타민도 필요 없어요. 이상하게도 아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의사들은 의료 소비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다른 선택을 보입니다. 건강검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인공관절이나 척추, 백내장, 스텐트, 임플란트 등등 그 흔한 수술 받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심지어 항암치료 참여율도 떨어집니다. 검사도 덜 받고 수술도 덜 받고 몸을 사립니다. 왜 의사는 병이 걸렸을 때 일반인과 다른 의료 선택을 내릴까요? 오늘 신중년 연구소에서는 의사들은 자신의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혜로운 의료 소비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은 수술받지 않는 이유. 베네수엘라 대통령 휴고 차베스는 암 진단을 받고 4번의 수술을 받은 후 1년 9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와 대비되는 이야기로 제 은사님 중에 병원장을 지내신 내과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도 방사선 치료도 항암 치료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좀 놀랐는데 어떻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출근하고 일하며 지냈습니다. 정말 저분이 암 진단 받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분은 암 진단을 받고 5, 6년 정도를 더 사셨습니다. 돌아가시기 1, 2주 전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진통제를 맞았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치료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주위에 가족이나 친한 친구 중에 의사가 있어서 질문해 본 사람들은 공감할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날아가도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괜찮아. 그냥 지내봐. 좋아질 거야. 이런 양상은 의사들 자신의 전문 과목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면 정형외과 의사들이 무릎 수술이나 어깨 수술을 받는 일은 그들 사이에서 특이한 뉴스거리가 될 만큼 희귀합니다. 마치 손님들에게는 매일 기름진 진수성찬을 차려내는 1급 요리사가 정작 자신은 풀만 먹고 산다고나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들에게 권유하는 처방을 자신을 위해서는 선택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투병 과정과 죽음을 이미 지켜봤습니다. 의료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치유하게도 하지만 나를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에는 혜택뿐 아니라 한계와 허상도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웬만한 검사나 치료에 섣불리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픈 것을 참지 않습니다. 되도록 빨리 가능하다면 당장 낫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치료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여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의사들은 압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진료 지침도 있고 학회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도 있고 병원에서 독려하는 경영 방침도 있고 보험회사에서 규정하는 수급 기준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자기 자신이 환자가 되어서야 이런 압력에서 벗어나 가장 솔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에 놓이게 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첫째는 마음, 둘째는 식이와 섭생, 셋째는 운동, 넷째는 환경, 그리고 부수적으로 의료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선 마음의 힘을 키우고 몸을 많이 움직이고 인공에 반대하고 경증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의료를 사용하되 꼭 필요할 때 적게 사용하고 보험을 남용하지 말고 느리게 살아야 합니다. 과잉 의료는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겠고 다음 달 월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죠. 여러모로 불안한데 여러분 뒤를 튼튼히 해준다며 자꾸 보험을 들라고 하죠. 그러니 불안해서 보험을 들어요. 보험은 공돈이라는 생각에 불필요한 검사를 받게 되고 그렇게 검사와 시술과 약을 시작하다 보면 내 몸은 점차 약 먹는 다윗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근원을 찾다 보면 불안이 나오게 됩니다. 과잉 의료가 일어나는 데에는 병원, 의사,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들이 병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과잉하기 때문에 손바닥이 마주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병원에 가면 얼마나 좋은 기계들이 많겠어?
그리고 좋은 약들이 얼마나 많은데 못 고치겠어? 그런 환상들 이제 좀 깨세요. 못 고치는 거 많아요. 하지만 또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병원에서는 못 고치지만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으니까요. 어느 잡지에 실린 미국 의사의 얘기를 보니 병원에 아프다고 오는 환자들 중 약 3분의 1은 정서 상태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다든지 오랫동안 우울한 일들이 계속될 때 그런 정서 상태가 몸의 통증으로 전이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유 없이 실제로 여기저기 무겁고 아프고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습니다. 이를 다른 용어로 신체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근골격계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아프기는 마음이 아픈데 증세는 팔다리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퇴화람이 약입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즐겁게 유지하려면 의식적인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약간은 둔감해지는 겁니다. 공감은 하되 그 희로애락의 드라마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 내 본성이 함께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예민한 기질을 지닌 사람들일수록 더 쉽게 사로잡혀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아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주전자에 물을 끓여다가 세숫대야에 붓고 찬물과 섞어가며 씻곤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른이 된 지금 아침마다 샤워기를 틀어 따뜻한 물이 머리 위로 쏟아질 때면 나도 모르게 감사해야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런 호사를 누리다니 뜨거운 물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해. 내 눈으로 찬란한 아침 햇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해. 거르지 않고 똥을 잘 눌 수 있어서 감사해. 사소한 일상에 감사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느긋해집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고장과 죽음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와 재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맙시다. 생물의 몸에서는 회춘이 가능합니다. 거꾸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많은 조직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조금은 달라져 있습니다. 대치된 새로운 세포들이 포진했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나는 작년의 나와 다르고 10년 후의 나와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것이 축적되면 내 몸은 얼마든지 내가 바라는 쪽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도권은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건강에는 저항력이라고 하는 기초 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밥 먹고 잠자고 몸을 움직이고 운동하고 직장을 갖는 것, 친구와 가족과의 인간관계,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건강을 이루는 기둥들이에요. 이런 요소들과 기둥들 위에 우리가 비로소 건강이라는 지붕을 얹을 수 있지요. 병원에서 주는 약이나 수술이나 치료는 기둥이 아니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정도입니다. 내가 잘 먹고 살고 있는지, 운동은 잘하고 있는지, 마음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지, 친구들에게 착한 일은 하고 사는지가 건강에 더 중요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엑스레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생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뼈가 젊은 나이부터 장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를 향해 움직여가요. 같은 나이라고 다 똑같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어깨를 펴고 살면 바른 자세를 갖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노력하기에 달렸어요. 같은 골격도 근육이 없는 사람과 근육이 있는 건 많이 다릅니다. 근력을 꼭 키우세요.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풍요롭고 즐거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으세요. 지금까지 신중년 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